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앞에는 엄마가 서 있었죠. 너무나도 놀라 순간적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보지 않았던 얼굴.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던 얼굴. 문 앞에 선 엄마는 더 이상 내가 기억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은 누구도 비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실감했습니다. 여전히 우아함이 남아있긴 했지만 전과는 다르게 너무도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칼은 부스스했고 예전처럼 고급스러운 옷이 아닌 헐거운 티셔츠와 낡은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조차 낡아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지난날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엄마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그 모든 기억들을 지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더 이상 상종하기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마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문을 닫아야 할까요? 남달랐던 엄마 이야기를 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렸을 때 저는 엄마를 정말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엄마는 늘 저와 조금 거리를 두고 계셨죠. 엄마는 참 예뻤어요. 아니, 그 시절을 떠올리면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를 가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눈에 띄는 미모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너희 엄마는 정말 곱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가끔은 그런 엄마가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며 스스로를 가꾸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누구보다 빛나 보였거든요. 그때가 벌써 한참 전 일이네요. 아마 엄마가 60살쯤 되었을 때였을 거예요. 나이로 보면 인생의 후반부를 향해 가고 있을 시기인데 오히려 그때부터 엄마는 마치 사춘기를 다시 맞은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엄마의 사춘기는 마치 폭풍처럼 불어닥쳐 모두의 삶을 뒤바꿔 놓았죠. 그때 그 일은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기억입니다. 우리 엄마는 늘 긴 생머리를 하고 다니셨어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살랑살랑 흔들릴 때면 그 모습이 마치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영화 속 주인공 같았죠. 가끔 머리를 묶을 때면 더 어려 보이셨고요. 한 갈래로 머리를 위쪽으로 높이 묶으면 뒤에서 보면 꼭 고등학생 같았어요. 경쾌하게 흔들리는 포니테일이 엄마를 더 생기 있어 보이게 만들었거든요. 반면에 한국식으로 아래쪽에서 단정하게 묶으면 정말 우아한 아가씨처럼 보였어요. 그저 젊어 보인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엄마는 언제나 세련되고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다리도 길고 몸매도 늘씬해서 옷을 어떻게 입어도 참 잘 어울렸죠. 엄마와 함께 길을 걸으면 사람들이 꼭 한 번씩 돌아봤어요. 어떤 날은 두 분 자매세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날은 따님이 어머니를 닮아 미인이시네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엄마와 저는 자연스럽게 닮을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엄마와 저는 20살 차이밖에 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엄마가 저를 너무 일찍 낳아서 그렇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어요. 엄마는 저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아빠가 재혼하면서 새롭게 가족이 된 새엄마였습니다. 제 위로는 오빠가 둘 있어요. 엄마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아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새엄마가 오면서 가족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죠. 엄마는 큰오빠에게 참 잘했어요. 처음부터 유난히 다정하게 대했고 뭐든 먼저 챙겨주었죠. 마치 내가 너희 엄마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사람처럼요. 오빠도 처음엔 경계했지만 엄마가 살갑게 다가가자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따르기 시작했어요. 오빠, 우리 새엄마 좋은 사람 같지 않아? 응, 뭐 나한테는 잘해주시니까. 어린 마음에도 조금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따뜻한 대접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오빠는 더 심했어요. 둘째 오빠는 그야말로 찬밥 신세였습니다. 엄마는 둘째 오빠를 유독 싫어하는 듯 보였어요.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꺼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죠. 처음엔 저도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엄마가 큰오빠를 더 좋아하는 건가 싶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어요. 큰오빠는 엄마의 친아들과 나이가 같았고 생김새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엄마는 자연스럽게 큰오빠에게 정이 갔을 거예요. 아빠가 있을 때는 그나마 티를 덜 냈지만 아빠가 출근하고 나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밥을 차려줘도 늘 반찬이 성에 없었고 둘째 오빠의 빨래는 일부러 빼먹을 때가 많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면서 둘째 오빠는 점점 가족에게서 멀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엄마는 저를 예뻐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단 한 번도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봐 준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종종 저를 힐끗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하곤 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얌생이처럼 생겼니? 정말 볼품없다? 그 말이 장난인지 진심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제 자신이 못생겼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이 좋지 않아 도수가 높은 안경을 끼고 다녔습니다. 두꺼운 렌즈 너머로 보이는 제 얼굴은 늘 어색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옷은 늘 오빠들이 입던 낡은 티셔츠와 바지를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예쁜 원피스나 리본 달린 신발 같은 건 제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참 못생기고 볼품이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엄마는 외출할 때마다 깔끔하게 화장을 하고 세련된 옷을 입었습니다. 함께 길을 걸을 때면 더 초라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시장 골목을 지나는데 모르는 아주머니가 엄마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 두 분이 하나도 안 닮으셨네요.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더 당황스러운 건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얘가 나 닮을 리가 있나요? 아빠 닮아서 그래요.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저를 자기와 연결짓는 것이 불쾌한 일이라도 되는 듯이. 엄마는 늘 저보다 예뻐야 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자신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그 곁에서 저는 그림자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그런 엄마 곁에서 저는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새엄마와 함께 산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였던 셈입니다. 아빠는 생전에 가게를 몇 개 운영하셨고 친척들의 말씀으로는 남겨주신 유산만으로도 저희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 가족이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엄마가 그렇게 알뜰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떠나신 후 엄마는 점차 가게들을 하나둘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정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됐죠. 엄마는 돈을 관리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엄마 가까이에 있는 남자들에게로 술술 나가고 있었죠. 처음 가게 하나를 정리할 때는 아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번째 가게도 팔렸고, 그 다음엔 세 번째 가게까지 사라졌습니다. 그때서야 친척들이 걱정스럽게 말을 꺼내도 엄마는 언제나 태연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겨우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지내던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어벙벙하고 소극적이던 제가 아나운서가 되었다는 사실이 저조차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늘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고 엄마의 끊임없는 비교와 무시 속에서 스스로를 볼품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하더군요. 단 하나의 변화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으니까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 작은 오빠가 어느 날 저를 불렀습니다. 너 안경 좀 벗어봐. 왜? 나 눈 안 좋잖아. 그러니까 렌즈를 끼라는 거야. 그렇게 작은 오빠는 저를 데리고 안경점에 갔고 저는 생애 처음으로 안경 대신 컨택트 렌즈를 맞추게 되었습니다. 렌즈를 끼고 거울을 봤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어릴 때부터 두꺼운 안경에 가려져 있던 제 얼굴이 처음으로 제대로 보였습니다. 얼굴 윤곽이 또렷해 보였고 무엇보다도 눈이 훨씬 더 크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렌즈 하나 바꿨을 뿐인데 제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거울 속에 제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티셔츠와 늘어난 바지를 벗어 던지고 제게 어울리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쇼핑을 다니며 대학생답게 단정하고 세련된 옷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옷을 바꾸고 렌즈를 끼고 다니기 시작하자 길거리를 걸을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자들이 저를 쳐다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저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 남성에게 명함을 받았습니다. 혹시 방송에 관심 있으세요?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지만 명함을 보니 유명 방송국의 PD였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으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했습니다. 당시 지원자가 3,000명이 넘었는데 단 3명만 선발되었고 저는 추가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는 결코 볼품없는 아이가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깎아내렸지만 사실 나는 나름 매력 있는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빠들이 워낙 잘생겼으니 저도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요? 저는 그제야 저 자신을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당시 유명한 여행 프로그램 PD로 일하고 있었고 제작하는 프로그램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는 저에게 늘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저를 존중해 주었고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의 진심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남편의 호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문 앞까지 바래다 주고 힘들어 보이면 먼저 따뜻한 차를 건네주고 무거운 걸 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져가는 그 작은 배려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제게 진지하게 고백했을 때 저는 바보 같은 말로
그를 밀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랑받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사랑이라고는 늘 조건이 붙었거나 차별이 뒤따랐거나 아니면 애초에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그는 제가 거절할 때마다 다시 다가왔고 제가 벽을 세울 때마다 그 벽을 허물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저는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오빠들에게 먼저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오빠들 앞에서 덜덜 떨던 남편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작은 오빠와는 친구같이 지내게 되었죠. 저희 신랑이 작은 오빠보다 몇 살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와도 만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 남편과 엄마가 만나는 날도 쉽게 넘어가 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보고 그러더군요. 역시 당신이 엄마 닮았나 보네. 굉장히 미인이시네. 장성한 자식이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젊어 보였고 단아한 분위기를 지닌 분이었다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계신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장모님하고 지혜 씨 정말 닮았네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요. 그 말이 남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모님과 아내는 분명 닮아 보였는데 장모의 대답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큰오빠도 남편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작은 오빠에게 연락을 했다고 했지만 작은 오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는 작은 오빠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는 좀처럼 연락하지 않던 엄마가 왜 작은 오빠에게 전화했을까요? 이왕이면 온 가족이 모이는 게 좋지 않겠어? 엄마가 작은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였습니다.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는 바람에 통화를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둘째야. 지금 어디니? 시간을 보세요. 제가 지금 어디 있겠어요? 일하고 있지. 무슨 일이신데요? 오늘 지혜 신랑이 집으로 인사 오기로 했거든. 이왕이면 온 가족이 다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왜 거길 가죠? 아니,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자고. 바쁜 사람한테 쓸데없는 일로 연락하지 마세요. 정말 그쪽 목소리 듣는 것도 고역이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는 순간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바로 쓴 웃음을 지으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이 녀석이 원래 좀 버릇이 없어요. 신경 쓰지 말아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식사 내내 남편은 엄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둘째 형님이랑 장모님 원래 사이가 안 좋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그래. 사이가 좋지는 않아.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서 이제 와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그렇지만 결혼 전에 남편에게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 친엄마 아니야. 새엄마야. 남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 그럼 장인어른이 재혼하신 거야? 응, 우리 친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거든. 내가 초등학생 때였고, 오빠들은 중학생이었어.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지만 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새엄마는 첫째 오빠한테만 잘했어. 엄마는 작은 오빠가 반항이라도 하면 등짝을 때리거나 식사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밥을 굶고 가는 날도 많았고요. 첫째 오빠는 학원을 다니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했지만 작은 오빠는
학원 한 번 가보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작은 오빠에게 너는 대학 갈 생각하지 마라. 기술 배워라 라는 말을 자주 했고, 그래서 오빠는 어릴 때부터 식당 서빙,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직접 용돈을 벌었어요. 엄마와 작은 오빠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데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엄마의 외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목격하기까지 했습니다. 작은 오빠가 고등학생이던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는 매주 수요일 저녁이면 꼭 외출을 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며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곤 했죠. 화려한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말고 진한 향수를 뿌리고 평소에는 절대 신지 않던 높은 힐을 신고 나가는 엄마를 보면서도 그때의 나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오빠는 그게 이상했나 봐요. 그날 오빠는 엄마를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작은 오빠는 늘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자신을 차별한다는 것도, 가족 내에서 자신의 입지가 불안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오빠는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빠는 엄마를 따라 버스를 탔고 골목골목을 지나 고급 레스토랑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가 한 남자와 함께 웃으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분명 아빠가 아니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말았습니다. 오빠는 그 일을 아빠에게 알렸고 아버지는 바람피는 엄마를 따라가 현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도 엄마는 몇 번이나 아빠에게 들켜서 머리채를 잡힌 채 집으로 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빠는 결국 엄마를 용서했고 엄마는 다시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그 후로도 엄마의 외도를 몇 번이나 목격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며 씁쓸히 웃었습니다. 나 오빠랑 결혼 못할 뻔했어. 남편이 의아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뭐라고? 왜? 나는 순간 목이 메었지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유부남이랑 나 결혼시키려고 했거든.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돈 많은 남자라고 부잣집이랑 사돈 맺어서 엄마 호강시켜 달라고 하더라고. 뭐? 장모님 제정신이야? 무슨 딸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 결혼시켜서 돈을 벌려고 해? 지금이 조선시대야 뭐야? 남편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거 막아준 것도 둘째 오빠야. 둘째 오빠가 그 얘기 듣고 진짜 집 한 번 뒤집어 놨어.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도 남자를 계속 만나는 눈치였습니다. 집에 갈 때마다 어쩐지 못 보던 물건이 한두 개씩은 있었습니다. 담배와 재떨이, 그전에 본 적 없던 향수 냄새, 그리고 아빠 것이 아닌 남자 구두가 현관 한쪽에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엄마가 손님을 맞았겠거니 생각했지만 그런 흔적들이 점점 자주 보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애써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집 근처를 지나게 되어 잠깐 들릴 일이 있었습니다. 마침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 그냥 직접 찾아가기로 했죠. 친정집은 제가 자주 들르던 곳이라 비밀번호도 그대로였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낯선 웃음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엄마와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 아저씨는 반바지에 러닝 차림이었고 엄마는 한껏 편안한 차림으로 옆에서
그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 놓인 테이블에는 맥주 캔과 과일 접시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나를 본 엄마는 놀라는 기색도 없이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찾아와? 그 순간 나는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들렀다가 볼 일이 있어서요. 그냥 가볼게요. 나는 그대로 몸을 돌려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엄마와 그 남자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얼마나 민망했던지, 그리고 충격적이었던지. 하지만 나는 그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처럼, 단순한 실수처럼, 그저 우연히 본 장면일 뿐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 남아있던 엄마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도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재혼을 한다고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엄마는 저와 남편에게 따로 전화해서 그 남자와 식사 자리를 잡았다고 꼭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친정집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그때 그 아저씨랑 결혼하겠다는 거야? 나는 그 생각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 남자의 헐렁한 반바지 차림, 러닝 셔츠, 아래 드러난 몸, 그리고 엄마와 함께 마주 앉아 깔깔거리며 웃던 모습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날 예약한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엄마 옆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때 집에서 봤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얼어붙은 채 자리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남자는 적당히 꾸민 듯한 차림이었지만 젊어 보였습니다. 피부도 팽팽했고 머리는 짧게 정리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 중 가장 나이가 많은 큰오빠와 비슷한 연배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그 남자의 팔을 붙잡고 우리를 바라보며 싱글벙글 웃었으며 의기양양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인사해. 요즘 엄마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야. 진지하게? 딱 보기에도 한참 어려 보이는 이 남자는 15살 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건 직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 한 번의 식사 자리에서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이 어려 보이시네요. 나는 차분하게 물었지만 속에서는 무언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글쎄, 15살 차이 나나? 뭐, 요즘 그런 게 대수야? 사랑의 나이가 어딨어? 나는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15살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못마땅하다는 듯 입술을 삐죽 내밀었습니다. 뭐가 문제야? 너희 아버지랑 나도 나이 차이가 났어. 그건 아빠가 연상이었잖아. 저는 단번에 말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이랑 나이 차이 나는 거? 아,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현숙 씨 자체가 정말 좋거든요. 누님, 아니 여보,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얘기 좀 해줘. 나는 남자의 말투에서 묘한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누님이라고 했다가 다시 여보라고 정정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남자의 손을 꼭 잡으며 웃었습니다. 봐, 얼마나 다정하니? 얘들아, 엄마 진짜 사랑받고 있어. 너희도 축하해줘야지.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자의 시선이 우리를 훑어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다 못한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하시는 일을 여쭤봐도 될까요? 남자는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 뭐 헬스장 다시 차리든 요즘 유튜브 같은 거 해볼까 생각 중이야. 요즘 그런 거 잘하면 돈 된다더라고. 누님도 적극 지원해 줄 거지? 나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원? 이제야 상황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남자는 이미 엄마에게 돈을 받으며 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경제적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어깨를 으쓱이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내가 좀 도와주고 있어. 뭐? 돈이라는 게 돌고 도는 거 아니니? 사랑하는 사이에 그런 거 따질 필요 있어?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너네가 왜 이렇게 나한테 따지고 들어? 너희 아버지도 못해준 사랑을 이제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 너희가 왜 방해해? 순간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엄마의 손을 토닥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님, 너무 흥분하지 마. 아이들이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거잖아. 그 제비 같은 남자는 저를 알아보고 아래 위를 눈으로 훑더니 역겨운 미소를 흘리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아나운서 아니세요? 이 남자는 딱 봐도 제비인데 엄마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된 걸까요? 기가 막혔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큰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재혼한다는 거 들었어? 큰오빠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직접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어차피 엄마가 알아서 너한테 소개할 거잖아. 아니, 누가 봐도 그 사람 수상해 보이는데. 오빠는 걱정도 안 돼? 그러자 오빠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니까 뭐. 아직 큰일을 저지른 것도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친엄마가 아니더라도 30년을 엄마라고 부르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신경 써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도 엄마의 정성을 받고 자랐던 큰오빠의 입에서 그런 비겁한 말을 들으니 정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작은오빠에게는 말도 못 꺼냈고요. 그 제비 같은 남자와의 식사 자리 이후 엄마는 생전 안 하던 전화를 지혜 씨에게 했습니다. 지혜야, 잠깐 집에 와봐. 할 말 있어. 엄마의 목소리는 저자세였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들려주지 않던 자상한 목소리였죠. 집에 도착하니 그 남자가 이미 엄마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에는 그 남자의 물건으로 보이는 짐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살림을 이미 합친 것이었죠. 매번 지혜 씨를 놀래키는 엄마 때문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나운서 따님 오셨네요. 끈적끈적한 말투로 이야기하며 그 사람은 자리를 떴습니다. 지혜 씨는 한숨을 푹 쉬며 엄마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러자 엄마는 분위기를 잡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일단 앉아. 앉아서 들어. 엄마는 결혼식 대신 가족끼리 조촐한 식사를 하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식 올리는 건 번거롭고 창피하잖아.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축하만 하자.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혜 씨의 표정이 싸늘해졌습니다. 엄마, 저 사람과 결혼하는 건 확정된 거예요? 당연하지. 나도 이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엄마,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어머?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너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니까 엄마는 안중에도 없잖아. 지혜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맞냐고. 엄마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그 사람 직업도 변변치 않잖아요. 그리고 엄마 돈으로 생활하는 것처럼 말했어요. 나도 남편도 그 말을 직접 들었고요. 엄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또 둘째한테 들었지? 그 인간이 또 너한테 무슨 말 했어? 둘째 오빠한테 연락 안 했어요. 오빠는 엄마 인생에 신경도 안 쓴다고 했어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멈칫하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됐네. 너도 신경 끄고 살면 되잖아. 지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제발 현실을 좀 보세요. 이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외로운 거예요. 지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는 남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엄마는 손을 탁 내리치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내 행복을 판단해?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가 간섭할 권리 같은 건 없어. 지혜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흥분된 목소리를 듣고 그 남자가 슬며시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엄마는 진정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엄마는 다시 입가에 다정한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부탁을 하려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예상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올 거라는 걸. 그리고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희 아버지 보내고 내 손으로 너희 셋을 다 키웠는데 이제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근데 이 사람이랑 둘이 살기엔 이 집이 너무 좁아.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님, 애들한테 부담 주면 어떡해? 엄마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다 착해. 둘째만 빼고. 큰아들은 얼마나 나한테 잘하는데. 엄마는 아양을 부리며 환한 얼굴로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마치 젊은 연인의 모습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기가 막히다는 생각과 함께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감정이 스며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만큼은 엄마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엄마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든, 어떤 선택을 했든, 지금 이 순간은 엄마도 사랑받는 시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60대의 엄마,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고 화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엄마는 단순히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인이었습니다. 엄마는 충분히 사랑할 나이였고 사랑받을 나이였습니다. 저는 문득 엄마의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애 셋 딸린 남자의 아내로 들어와 겨우 10년을 살고 남편을 떠나보낸 여자. 젊은 시절을 오롯이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지도 못한 채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자식들을 키우고 그마저도 하나둘 팔아가며 버텨야 했던 엄마. 엄마는 유난히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엄마 곁엔 언제나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엄마를 진정으로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자를 그 누구도 끝까지 품어주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엄마는 사랑받고 싶어 했고 안정적인 삶을 원했을 텐데 왜 늘 손해를 보고 늘 당하는 입장이 되었을까요? 엄마는 항상 어딘가로 날아다니는 나비 같았습니다. 어느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조금만 불안해도 훌쩍 날아가 버리는 사람. 그게 엄마였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도 엄마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처럼 엄마를 붙잡고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행복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엄마는 나에게 눈을 돌리며 본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결혼할 때 너 얼마 해줄 거야? 너 큰오빠는 1억 해준다더라. 1억이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1억이라는 소리가 매우 당연한 듯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빠가 낸다는 금액을 저에게도 요구하는 것이었고요. 아나운서 딸인데 그 정도는 해주겠지 뭐. 옆에 있던 그 제비가 말을 흘리더니 쓱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발이라도 걸어 잡아뜨리고 싶었습니다. 너 작은 오빠한테도 얘기해서 보내줘. 엄마도 지금 빠듯해서 당장 필요하니까.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엄마는 지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 눈이 튀어나올 만큼 커졌습니다. 1억이 무슨 애 용돈이에요? 너 그럼 지금까지 키워준 엄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준다는 거야? 엄마가 키웠다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우겼습니다. 엄마가 너희 키우느라 젊음 다 바쳐서 이제야 남자 만나서 같이 산다는데 첫째는 내 말 듣자마자 바로 준비해보겠다고 하더라. 너는 유일한 딸이 돼가지고 같은 여자끼리 그 정도도 못 해주니? 그 순간 지혜의 얼굴이 확 변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일한 딸이요? 엄마가 나한테 돈 맡겨둔 거 있어요? 아빠가 남기고 간 재산 다 팔아버린 사람이 누군데요? 엄마가 나랑 작은 오빠 대학 등록금 한 번 제대로 대준 적 있어요? 그 많은 남자들에게 해준 것에 반의 반이라도 우리 챙겨줬어요? 엄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딸의 말에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딸의 뺨을 세게 쳤습니다. 지혜는 뺨을 하도 세게 얻어맞아 잠시 감각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뺨은 엄마가 화날 때 종종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감히 키워준 엄마를 몰라봐! 어디서 엄마한테 막말질이야? 엄마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이 부들부들 떨며 딸에게 소리쳤습니다. 순간적으로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식탁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그대로 엄마의 얼굴에 부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내가 순순히 당신을 엄마라고 불러주니까 진짜 엄마라도 된 줄 알았어? 엄마는 입도 뻥긋하지 못한 채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딸 지혜는 거칠게 숨을 내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내가 먼저 잘하면 조금이라도 달라질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등신이었어. 당신이 키워줬다고? 키우긴 뭘 키웠는데. 지혜는 쌓였던 지난날의 서러움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나한테 속옷 한 장 사준 적 있어? 밥 한 번 차려준 적 있어? 학교 잘 다녀오라고 손 한 번 잡아준 적 있었냐고. 엄마 노릇 한 번도 안 하면서 왜 대접만 받으려고 해?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물에 젖은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이제 당신 안 볼 거야. 작은 오빠 말이 맞았어. 이제 나도 당신을 엄마라고 생각 안 해. 지혜는 천천히 가방을 챙기고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런 지혜의 등 뒤로 그 제비가 놀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입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오빠에게 전화한 지혜는 1억 원의 내막을 알게 됐습니다. 큰오빠는 1억을 준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으며 엄마가 1억을 준비하라고 일방적으로 말한 것뿐이었다고요. 엄마에게 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오빠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지혜는 생각했죠. 엄마에게 그런 사랑을 받은 오빠라면 단 칼에 잘라 거절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의 축의금이라도 내놓아야 할 입장이었죠. 지혜는 작은 오빠를 만나 그의 앞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참고 참았던 서름이 울컥하며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말 한마디에 억눌려 살았던 자신이 너무도 바보 같고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 모든 걸 지금에서야 깨달았다는 사실이
너무 분했습니다. 그때 작은 오빠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혜야. 지혜는 흐느끼면서도 오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지나갈 거야. 이제 네가 엄마한테서 벗어나면 돼.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오빠의 위로는 그저 몇 마디였지만 지혜는 그 속에서 오빠의 아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오빠는 누구보다 먼저 엄마에게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알기에 오빠는 지혜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지혜는 오빠의 품에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후에 지혜는 엄마에게서 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메시지를 들으면 그 우아한 얼굴에 어떻게 그런 저급스러운 말들을 할까 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그런 메시지도 보냈더군요. 이 나쁜 년, 네가 큰오빠한테 돈 보내지 말라고 했다며. 너 때문에 그 남자도 날 버렸어. 내가 너를 딸이라고 애지중지 키운 걸 생각하면 우러가 치민다. 아, 다시는 듣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지혜는 그동안의 문자도 음성 녹음도 모두 지우고 어머니의 전화번호도 차단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살던 집도 팔고 큰오빠네 집으로 들어가서 살겠다는 것을 간신히 막았다고요. 그렇게 엄마는 큰오빠에게 푸대접을 받고 몇 년을 아무에게도 소식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딩동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그 앞에는 초라한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 반갑기도 했지만 지난 괴로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어머니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제 앞에 서 있는 걸까요? 또 다시 그 괴로운 상황들을 반복해야 할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따끔하고 실질적인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 부탁드립니다.